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악몽 같았던 강릉의 하루였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불이 붙었고 오늘 강릉에는 일부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조금 전에 주부를 잡는 데를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큰 산불이 난 강릉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1시간 전쯤, 그러니까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좀 비가 내리면서 강릉 산불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산불이 번진 건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쭉 강원도 강릉시로 가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정도가 이번 강릉 산불의 영향 범위입니다. 대략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이 산불이 순간 최대 풍속 3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이렇게 쭉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해안가 혹은 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형 호텔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가장 급박했던 상황 현장 영상도 보고 계신데요. 민가에까지 이렇게 불이 번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경포대 해수욕장과 여기 경포호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인근 동해안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 최고 풍속 30m까지 동해안으로 저렇게 옮겨 붙으면서 민가, 펜션, 호텔, 인근 야산까지 지금 불에 다 탔습니다. 여전히 좀 피해 규모는 대략적으로 축구장 500여 개 규모라고 하는데 피해가 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었고요. 지금 경포호 인근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이곳 이쪽 스카이베이 호텔과 이 경포호, 경포대 해수욕장 그리고 이 발화 지점이 다 해안가로 번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강릉시 난곡동 저 발화 지점입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영주 교수님. 발화 지점에서 지금 8시간 만에 일단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좀 보니까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나무가 전깃줄을 건드렸고 그게 불이 난 것 같다. 이게 1차 추정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강풍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졌다, 혹은 또 부러진 가지에 의해서 전선이 이제 끊어지는 상황.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스파크, 한마디로 이제 불꽃 때문에 최초의 화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선이 끊어진 이런 단락이 이루어진 지점과 최초의 화재가 발화된 지점과 일치한다는 점,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끊기면서 정전이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로 본다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혹은 또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탈락시킨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화면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 난곡동 야산에서 저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고 저 나무가 전기줄을 건드렸고 전봇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불이 난 것 아닌가. 최초 발화 지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속보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강릉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인명피해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방송에 들어왔었는데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는 우리 소방당국의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 이제 보면 그 강릉에서 큰 대형 호텔 주변도 저렇게 거의 임박할 정도로 왔는데 8시간 만에 주부를 잡은 건 그 비가 온 것 영향을 좀 많이 덕을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점심 전후로 해서도 사실은 헬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진압 작업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오후 내내 혹은 또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화재가 굉장히 잡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예. 오후 2시 전후로 현장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상황들 저도 봤었는데요. 상당히 빗방울도 굵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예상됐던 강우량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그러면서 바람도 좀 잦아들면서 헬기 투입도 가능해졌던 점. 그래서 지금 주불은 상당 부분 대부분 잡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정말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정말 우리한테는 단물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비 예보가 있긴 했는데 뭐 양이 많지 않을 거라 그래서 걱정도 많았지만 천만다행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단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고 대략적으로 지금 강릉 산불로 인한 그 축구장 530개 정도의 그 면적을 태웠습니다. 8시간 만에 주부는 진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좀 보면요. 8시 20분경 발생을 했고 이게 해안가나 민가까지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이 30m 어느 정도 빠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초속으로 30m/s다라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감을 못 하실 텐데요. 시속으로 친다면 한 110km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110km. 고교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공의 스피드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체감하시기 편하게 표현한다면 30m/s 정도면 정상적인 성인도 바람을 맞으면서 걷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자동차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심하게 떨리는 이런 상황들, 또 입간판이라든지 또 약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람에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는 시속으로 좀 환산하면은 110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빠르긴지는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런 바람이 저렇게 불을 번지게끔 만들었고 또 고온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을 부채질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초동 대처를 하고 오늘 처음으로 그 우리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지만 애초에 헬기까지 뜨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서 초기 진화 작업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헬기가 사실 그 주부를 진압하거나 또 산불을 진압하는데 주력인 어떤 이제 소방력의 진화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헬기의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전 내내 강한 바람, 아까 말씀드린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20m에서 30m 이상 되는 강한 바람인 경우에는 초대형 헬기, 산불 헬기인 경우에도 사실은 뜰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공중 진압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요. 지상에서 일테면 진화대와 소방대들이 주변에 이를테면 민가라든지 또 이를테면 방호 시설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방호를 진행하면서 진압을 진행하는 약간 좀 소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헬기도 사실은 바람이 너무 불면 뜰 수가 없고 네, 근데 맞습니다. 뜨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오후쯤에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그것도 헬기 그마저도 좀 큰 게 떠야 산불 진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헬기가 또 강릉에 긴급 투입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약 한 20m/s 이하로 됐을 경우에 대형 헬기는 그 진압 작업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형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속도가 초속 10m/s 이상이 되면 사실은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대형 헬기 위주로 지금 진압 작업에 투입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헬기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게 왜냐하면 실제로 거의 지상에는 뭐 초속 30m 정도라면 상공은 바람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상공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초속 60m/s까지 굉장히 이제 강한 바람이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요. 예. 아마도 지금 현재도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진압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멈췄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헬기 운항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진압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화면들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영상들 보면 얼마나 오전에 강릉 시내 특히
경포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이 강릉시 난곡동 인근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데 바로바로 저렇게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요.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체감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렇게 산불이 순식간에 민가까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우리 당국이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가 조금 전에 전소된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택과 펜션, 숙박업소에 총 72채가 소실이 됐고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일부 소실이 됐고 여기 지금 강릉 시내 여기 또 저 관광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관광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일단 8시간 만에 뭐 비가 좀 도와줬고 주부를 진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부를 잡았다고 해서 다른 불들도 어느 정도까지 좀 경계를 좀 늦추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주불이 잡혔다 하더라도 야간에 이제 이를테면 진압 작업이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야간 시간대에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면 사실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번 재발화되는 이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그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잔불 진화라든지 또 재발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어찌됐든 다만 그래도 바람이 계속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이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불 야간의 화재 확산에 대한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아직 방심할 수는 없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불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밤에 또 강풍이 불고 또 다른 또 산불의 위험이 있으면 좀 더 철저하게 지금 강릉 지역은 경계를 좀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 이번에 일단 주불은 잡혔으니까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양간지풍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희가 화면에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교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간지풍이 뭐고 이번 산불을 얼마나 좀 더 키웠는지요. 네. 양간지풍은 뭐 그동안의 산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원인을 제공한 이런 이제 기후 현상으로서 많이들 알려지셨을 텐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내륙 지방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예. 이게 이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불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북쪽에는 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예. 이러한 사이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바람이 이제 기류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동해안 지방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서 형성이 돼서 아하. 이 시기에 작은 불티나 혹은 또 이제 화원이 발생을 한다면 큰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이제 일컫고 또 화재에 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사실은 최근에도 그렇지만 과거부터도 항상 이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게요.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릉 산불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릉 지역의 산불 경계 태세는 상당히 더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오늘 한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렸고 거기서 발화가 됐고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 산불을 부채질한 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산불로 이어졌다. 예, 이번에는 사실은 또 강한 바람 때문에 사실 전선이 끊겨진 이런 상황들까지 된다면 불을 내기도 하고 불을 크게 번지게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강릉 지역 말고도 계속 산불 발생도 좀 있고 산불 경계령을 좀 정부 당국도 꽤 소방 당국도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께 좀 산불에 대한 경계심과 혹은 이번 강릉 산불로 인한 뭐 조언 혹은 뭐 이런 주의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산불이라고 하면 내 생활 터전 혹은 또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산불에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들도 뭐냐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나면서 굉장히 피해를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예.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재 원인이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나 거주하는 곳에서 난 불이 오히려 이제 산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산불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서의 화재 안전도 충분히 대비하시고 신경 쓰시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완전히 탄 건물의 모습도 좀 보고 있는데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8시간 만에
주불은 잡혔습니다. 한 오후 4시 20분쯤 이제. 근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소된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이 됐다. 이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첫 소식은 강릉 산불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부터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시장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3위와 4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신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에는 첫 외신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미국의 감청 의혹, 이러저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 몇 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Thank you. 대표님의 10분 중에서 5분께서 지금까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측근 5명의 사망, 이재명 대표를 위험 인물로 봐야 하나? 위험 인물, 이런 질문과 단어가 좀 나왔거든요. 꽤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원래 외신 기자 클럽 회견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교적인 사안들, 왜냐하면 외신들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겠고 또 그것이 이제 기사의 중요한 소재가 되니까 이제 그걸 아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조만간 이제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의 중요한 감청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외신 기자들의 어떤 이 질문이 보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아마 질문하기 꽤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주변의 인물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무엇인지, 막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외신 기자들 질문이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제3자가 입장에서 볼 때 뭐를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야 뭐 국내 기자들이 항상 이제 그걸 대하니까 특별히 저런 식의 어떤 질문하기가 꽤 어렵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이재명 대표 할 때는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툭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본인과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또 수사 과정 중에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만 아마 본인도 이런 질문을 받고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약간의 이 대표가 좀 뭐 헛웃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미소를 짓는 모습도 있었어요. 좀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병을 달리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쭉 언급을 보면서 저 얘기는 안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러한 어떤 그런 정도의 언급만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 부분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급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굳이 뭐 얘기해야 했을까. 하지만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맥락은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뭐 문제 삼거나 비판받을 만한 뭐 그런 지점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인물, 댕저러스맨이라고 또 기자가 직접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 기자였네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위험인물, 측근 5명 이 질문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하나 더 물었습니다. 먼저 그 대표님께서 지금 옛날에 성남시장 하셨을 때 사건 강론에서 기소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시의 일로 재판에 넘겨진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근데 이제 장소가 장소인 외신 기자 클럽과의 간담회인 만큼의 이런 질문과 답해야 된다는 사실 참으로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쎄, 그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본인이 수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민망하다. 뭐 이런 차원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고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얘기를 이어가요. 왜냐하면 뭐 압수수색을 뭐 300 몇 번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자리에 모인 외신 기자들은 이제 국내 언론 매체를 많이 접하고 관련 기사를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이 많았다는 것은 그게 뭐 정권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는 쪽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수치스럽다고 한 부분은 본인이 그런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망하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런 걸 수사하는 그리고 그 수사하는 거를 자기가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수치스럽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외신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 아침에 아마 외신들이 혹시 저 기사를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측근 5명의 사망, 그러니까 4명은 극단 선택을 했고 1명은 또 이제 병사로 아쉽게 유명을 달리한 안타깝게도 그 측근들의 5명 사망.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넘겨진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 외신길라 기자클럽에서도 여러 그 외신 기자들 상대로 많은 결백과 본인의 떳떳함을 좀 호소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뭐 외신 기자들도 뭐 해외에 있다 들어온 게 아니고 국내에서 국내의 어떤 정치 상황들을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5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게 말씀한 대로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했던 말을 좀 곱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검찰의 강압 수사에 있어서 이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또 밝혔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신 기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외신 기자 이번에 이제 간담회는 이번에 이제 미국 도청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잡혔던 일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수치스럽다. 참 수치스럽다의 주어는 아까 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339차례에 대한 압수수색, 예. 그리고 정적적으로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외신 기자 앞에서 언급한다는 자체,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솔직히 뭐 이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주어 같아요. 그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이 본인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렇죠. 자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예. 보면은 뭐 339차례를 해서 예. 기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대장동 문제도 가장 핵심이 428억에 대해서 예. 어떤 물적 증거를 하지 못하니까 기소를 못하고 결국엔 배임 문제로 넘겼잖아요. 뭐 그런 하지만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아니, 재판이 이제 진행되지만 뭐 실체는 결국에는 그때 밝혀지겠죠. 재판 그러니까 중에서. 외신들이 이렇게 여야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야당 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자체를 이 현장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 받은 자체가 참 부끄럽다.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표님 생각은 이 수치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가 뭐 어찌됐건 여러 뭐 검찰의 여러 수사 대상이 된 내가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반적인 게 수치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찰 공화국이란 자체가 언급되는 자체가 부끄럽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글쎄,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생각하는 건 주어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 탓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제가 보기엔 저 자리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혹시 기사화가 된다면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들. 예. 저희가 또 오랜만에 외신 기자들이 저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인터뷰 내용들을 어떻게 기사화해서 하는지도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뭐 수치스럽다 혹은 기자의 질문에 위험 인물이란 단어까지 등장한 그 기자들과의 관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이렇게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오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치자금 10억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장 되고 나서 10억 원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그거는 시장 되고 나서 마련했다는 게 아니고 시장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나무그룹 2천만 원 받아서 정진상이랑 김영호도 1,000만 원씩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용돈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정 안에서는 명확한 말씀만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준 거는 기억나는데 그것이 이야기하고 준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까지 말하고 준 건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때 그런 거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오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지했다고 봅니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좀 볼게요. 2010년이니까 이 대표가 첫 번째 성남시장에 도전할 당시, 선거 준비 당시에 김영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 10억을 만들자. 이 얘기했다.
10억 원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기자회견 보셨듯이 증거가 없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본인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신분을 구속시켜서 저렇게 재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 자꾸 이제 428항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나중에 아마 추가로 기소가 될 겁니다. 그것만 증거가 기소가 안 된 것만 가지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자의적 판단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정진상 씨가 이야기했던 유동규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출발하면서부터 가졌던 전체적인 어떤 계획 그 뭐냐면 이제 성남시장 단순히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정책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결국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하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장을 몇 차례 실패했다가 이제 도전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이제 유동규 씨가 건설이나 이쪽을 맡으면서 스폰서를 마련하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오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떤 자금을 받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예. 논의가 됐다라는 출발점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법정 증언, 주장은 2010년이었고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얘기는 내가 민간 업체들 통해서 좀 돈을 마련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배포하는 방식이다. 성남시에 있는 국회의원 안 된 좀 지역위원장들 포섭하는 데 쓰겠다. 근데 뭐 이거를 일컬어서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걸 정치 자금이라고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현재로서는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하게 같이 있던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그때 맞다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한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예. 당시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건설 분야 쪽에 이제 내가 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를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용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도 쓰고 또 지역위원장 을 포섭하는데 뭐 쓰이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역할을 좀 했고 그 속에 자금이 마련이 됐고 그 용처는 이렇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진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저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여부 그러겠죠. 또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또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뭐 언론 인터뷰나 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의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 진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물었더라고요. 성남 도계공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도 했느냐? 맞다. 정 전 실장이 대선 관련해서 호남에 좀 돈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 무렵 남욱 변호사를 포함해서 뭐 대장동 일당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돈줄이 대장동 일당이다. 그리고 뭐 그게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뭐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유 전 본부장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 전 본부장은 일관되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남욱을 잡아야겠다 생각한다는 건 그런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대장동의 돈줄은 김만배죠. 예. 김만배가 총 책임을 지고 본인이 돈을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남욱은 2005년도부터 대장동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민간업자들과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저축은행 사건들 이런 부분들로 검찰에 말하자면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고 검찰에 주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서 정치 자금을 뭔가 마련하겠다 하면 그렇게 검찰이 주목하는 인물을 정치 자금을 댈 수 있는 돈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예.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본인들의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검찰과 어떤 질문과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에 있어서 가장 조금 저는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동일시 됐다고 주장하고 다 했던 부분들은요. 이 부분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측근으로 둘 때요. 다 귀에 들어갑니다. 자기 말하자면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측근이 있는데 측근이 대장 행세하면요. 대장은요 측근을 그 옆에 두지 않습니다. 아예 말하자면 나와 동일시하고 나를 팔아먹고 다녀 그러면 두지 않겠죠. 예. 그거는 분명히 정진상 실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 연결시키기 위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 한 몸이다. 이거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하나 더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전화로 유동규, 정진상, 백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서로 상의하고 있죠. 아까 서영주 대변인은 최측근이고 그래도 정전 실장이 바로 직속 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어떻게 상관과 부하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는 이런 구조상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남을 거듭할수록 이재명 대표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 최후의 보루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언론 매체들이나 아니면 관찰자, 목격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요. 성남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넘버1이고 그다음에 넘버2가 정진상이고 그다음에 넘버3 그 당시에 김용신은 뭐 시의원이었으니까 넘버3가 유동규다. 뭐 이런 게 당시 언론 매체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일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자, 정진상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본인을 동일시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시장이 있는 앞에서 동일시하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벌써 정진상 그 전 실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서 그 결별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자기가 거의 한 몸이었다는 걸 과시하듯이 얘기했다는 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거든요. 저는 대단히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왜 복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신복, 그다음에 뭐 분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분신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관리자,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 증언은 상당히 현실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유 전 본부장이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법정에서 든 것 같거든요. 2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최초로 좀 불거지니까 본인 이름도 거론이 되고 와,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나를 거론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유 전 본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 전 실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 시장 실문을 박차고 들어갈 정도의 사이는 돼야 한다. 빨리 너도 그렇게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근데 이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하는 이유도, 증언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정 전 실장이 아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럼 최근에 정 전 실장이 받고 있는 여러 크게 4가지 혐의들도 이재명 대표와 딱 관련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수와 측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정진상 전 실장은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마 정진상 전 실장의 얼굴을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민주당 당지자도 그렇고 또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회의를 하지 않을 때는 정진상 실장이 주재를 하는데 이분이 보면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까지 모든 문서에, 모든 공문서에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6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하는데 항상 거기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진상 실장의 사인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밖으로 바쁘기 때문에 내부 일은 다 정진상 시장이 챙긴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분신이다. 즉 정진상 실장이 결정한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것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보통의 어떤 보수와 측근 관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특히 정진상 씨는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잘 안 합니다. 거의 혼자 이렇게 뭐 암행을 한다고 할까요? 거의 혼자 이렇게 다니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연락을 해요. 그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이 신분을 많이 숨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도 정진상 씨를 선거 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진상 실장은 숨겨져 있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서류에 배서할 정도로 굉장히 측근이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진상이 결정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너도 측근이 되려 그러면 정진상처럼 빨리 가서 뭔가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의 재판 내용들이 그래서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성남시의 여러 결재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하다. 이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인 것 같고요.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이게 유 전 본부장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말고 장외 여론전도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여러 설명을 덧붙였다면 오늘은 유 전 본부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씨는 구속되더라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고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유동규 씨가 1년 후 구속기간의 만기로 출소하자 오히려 그들은 유동규 씨를 범죄자로 칭하면서 범죄자인 유동규 씨가 왜 풀려났는지를 반문하였습니다. 정진상과 김용호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도 풀려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의 유리한 면에 바로 김용과 정진상이 있다고 봅니다. 유동규 씨에게는 거대 야당이라는 무게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자금 10억 혹은 뭐 유동규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한 몸이었다. 뭐 이 얘기 말고도 그 술값 얘기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좀 많이 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내용 중에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유 전 본부장의 오늘 얘기는 명절 때마다 정진상 전 실장에게 1,000만 원씩 건넸다. 이 부분도 좀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 뒷돈, 이것도 남욱 변호사가 줬다. 세 차례 돈 건넸다. 뭐 이 부분도 또 진술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금 이제 CCTV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을 재판정에서 다시 얘기를 한 것이죠. 2013년 설과 추석 때 또 2014년 추석 이 세 차례의 명절 때 자신이 성남시청에 있는 정진상 실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네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상 서랍에 넣어주거나 정 실장의 주머니에 넣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돈의 출처가 그럼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뭐 4억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준 것이냐? 이렇게 이제 판사가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아니 당시 사무실에 CCTV도 있고 한데 어떻게 거기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그 당시 정 전 실장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거 가짜다라고 얘기했다. 가짜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화제가 쟁점이 좀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정 전 실장에게 줬다. 이렇게 또 오늘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늘 유 전 본부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0년 성남시장 초기에 준비했을 때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스폰서 받아서 한 10억 정도 모으자는 게 그렇게 의견을 이재명 대표 최측근과 나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절 때마다도 총 세 차례 1,000만 원씩 줬다. 정치 자금도 줬고 뒷돈도 줬다. 그게 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안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겠냐. 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했던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우스운 게요.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연결하려는 이런 진술들이요. 눈물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까 계속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보스와 측근과의 관계는요. 예. 아무리 그래도 보스 앞에서 측근이 나는 같은 한 몸이야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정치권이나 조직이나 여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아무리 그게 유동규 씨라 하더라도 거기서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하고 나는 한 몸이야. 내 이름을 거론하다니 뭐 이러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 똑같아. 뭐 문을 박차고 갈 정도는 돼야지. 이런 부분들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상학하는 거지 뭐. 예를 다 들면 모든 정치권은요. 상하관계를 다 일반화할 아니 수는 근데 없죠. 잘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예. 정치권에 있으면 예. 누구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이 좀 과도한 행세를 합니다. 예. 다 귀에 들어갑니다. 예. 그 귀에 들어가는 걸 모르겠어요. 정진상 씨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런 행동을 했었다면 그리고 저런 행동을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면 예. 절대 옆에 있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식에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다라고 저는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여러 진술 쏟아냈고 증언, 정치자금 시범 얘기까지도 좀 꺼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을 연 날 최측근의 재판 여러 공방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내부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 귀국하면서 글쎄요 비명계가 다시 결집하는 듯합니다. 어제 비명계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개딸들을 비판했었는데요. 오늘 친명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팬덤 정치,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 이것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요 부직갱이들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값까지 포함돼 있다. 예.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손해예요 본인한테. 제일 멍청한 정치는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뭐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누굴 겨냥해서 하는 게 이제 보니까 아마 비윤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비명계죠. 예. 네, 비명계. 그런데요, 지지자 전체를 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지자들 중에서 소수와 싸우는 것이죠. 그 소수가 더 지지자들을 확대를 못하게 하는,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소수의 지지자와 싸워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지지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죠.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선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자만 갖고는 당선되긴 어렵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죠. 마포에 있으면서 본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지지층만 갖고 선거에 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도층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지하면 그렇게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이 극렬한 팬덤 정치가 결국은 중도층들이 함께 합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딸들과 어떤 이 지적들을 하면서 실제로 지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그런 사명인데, 글쎄요, 본인은 뭐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야 이제 내년 총선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제일 멍청한 정치는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다. 오늘 어제 비명계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좀 알려지기로는 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대략 개딸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숫자를 한번 파악했나 봐요. 대략 총 한 5천 명 정도 되고 1,000명 정도가 강하게 실제 행동에 나선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뭐 얘기기도 한데, 근데 좀 이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강경파 김용민 의원 얘기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 목소리를 들어서 국회의원 제명 요구까지 좀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원욱 의원 얘기로는 대략 행동에 나서는 개딸들이 1,000명 정도인데 1,000명 정도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렇게 휘둘리는 것까지 뭐 다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런 뭐 반론과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숫자는 예. 뭐 전체 당원의 일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둘 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말싸움처럼 비춰서 조금 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부분들, 팬덤 정치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라는 그 극우 지지층, 태극기 부대로 준하는 그런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민주당도 개딸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정청래 의원이 지지층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조금 그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용민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 그러니까 당원에게 제명령 권한 주는 거는요. 저는 김용민 의원 자체의 개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전체 뭐 당론도 아니고요. 당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셈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냥 정당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해서 저게 당에서 추진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충분히 제 예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개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요. 이미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정당법에서 정당 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안들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개딸들, 팬덤 정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편을 들기 위해서 저 법을 발의했다면 저건 조금은 부적절한 법 같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낸 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됐었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나 다른 상황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출마를 어제 선언했고 오늘 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극단으로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이다. 앞에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용민 의원도 이제 당원들 얘기 잘 듣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글쎄 이런 극단 팬덤 정치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이 정치권에서 많이 자괴감을 좀 느꼈나 보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오영환 의원이 친명계였다면 지금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뭐 문자 폭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거는 뭐냐면 오영환 의원이 바로 친 이낙연계이기 때문에 이낙연계 오영환 의원뿐만 아니고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비례대표나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영환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도전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자 폭탄, 비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위협들이 가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견디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의정부죠? 의정부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제 이제 일반 중하위 당직 당원들 중심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안팎으로 자기가 일종의 협공 비슷하게 받는 거죠.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공격도 받고 그다음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 당원들로부터도 또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의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좀 친명과 비명, 전선이 생긴 거 아니냐.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여기 화면에 보면 친명계 의원들, 현역 의원인 분도 있고 원내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겠다는 분들이 또 때마침 각 지역구가 비명계 의원들을 여기 김의겸 의원도 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전북 군산으로 주소를 옮겼죠. 그래서 그쪽이 치열합니다. 지금 신영대 의원 또 최입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 등등 해서
벌써부터 사실 물밑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쪽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의 약한 고리를 노리는 것이죠.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명계 인사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내가 도전하기에 좀 수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노려서 진작부터 좀 털을 잡고 뭔가 내년을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러한 어떤 이 힘이 있는 쪽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에 이런 전선이 생기고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이제 막 5선, 6선한 이런 이제 이른바 정치 거물들의 도전장을 던지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여러 가지 그러한 뭐 갈등 양상 이런 것과 함께 내년 총선이 또 목전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물밑에서의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힘겨루기 삿바싸움이 좀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임시 귀국과 함께 좀 비명계 목소리도 다시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직 대통령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작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이후에 1년여 만에 첫 공식 외출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찾은 곳은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였습니다. 거리 유지해주세요. 거리는 유지할게요.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앞에를 안 보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외출을 자제하셨다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동화사를 방문하셨는데 동화사 방문하셔서 그 방장 큰 스님과 또 스님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 화면을 보신 것처럼 흰 옷을 입고 특이의 올림머리 처음 외출이었습니다. 오늘 지지자 대략 뭐 100여 명 정도가 이 동화사에 같이 왔다고 했고 대통령 다시 하소하고 대구 사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를 좀 건넸는데 1년 만에 외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해왔기 때문에 좀 이제는 조금씩 공식 행보, 외부 활동을 좀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동화사, 이 동화사라는 곳이 대구에서는 뭐 꽤 큰, 뭐 제일 큰 절이고요. 또 이 전국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이게 갓바위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낸 불교계의 거물이죠. 거기에 이제 방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동화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구 가면 반드시 들린 데가 바로 동화사거든요. 불교계를 잡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고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불교계의 법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보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집거를 했고 또 외부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나지 않고 이제 그 건강을 좀 다스리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의 이제 건강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만난다고 그러죠. 그런 걸로 보면 앞으로 지역에서 두루두루 좀 갈 것이고 특히 이것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 해석을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뭐 주변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총선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뭐 정치인은
결국 이 지지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합장도 하는 모습도 있고 동화사에 들러서 오늘 여러 행보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최근에 일부에서 나왔던 박 전 대통령 뭐 침해설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말로는 평지는 쉽게 걷지만 오르막이나 내리막 걷기에는 불편해하신다. 혹은 본인 스스로도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아직 그 건강이 완벽하진 않다. 뭐 이 얘기가 좀 있어서요. 글쎄요. 근데 오늘 동영상을 보면요. 그 전체적으로 그 무릎 부분 뭐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엉거주춤하게 이 걷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 말대로 뭐 평지 외에 이제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무릎 부분이 좋지 않은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대구로 내려간 이후에 이제 주변에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운동 부족 비슷한 지금 뭐 연세도 70이 넘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저런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유영하 변호사 말대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리 부분, 무릎 부분 뭐 이런 데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스님의 발언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친이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린 5천년 역사 속에 일찍이 없던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문재인 그 정부가 무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뭐라 합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뭐를 했다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비선실세인데. 방장 스님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제 일화를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들으셨고 식사하시면서 가벼운 한담하셨습니다. 뭐 다른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동화사 주지 스님 얘기 중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이 됐는데 쭉 내용 같이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주지 스님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그거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 주지 스님 말씀은 5천년 역사 속 일찍이 성군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은 뭐 본인의 아버님과 관련된 문제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사실은 저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비선실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탄핵 당하고 저렇게 된 게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물론 저 스님 생각은 아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꺼낸 건. 그러나 그 말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표정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도 상당히 굳어지고 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주지 스님은 아니고요. 이제 방장 스님이신데 이 팔공 총림이라고 불교에서는 총림 하면은 이제 유론, 강원, 선언을 갖추면 총림이라고 합니다. 그 총림의 최고의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지 스님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주지 스님보다는 좀 더 격이 높은 예. 최고의 이제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 중에 그 박 전 대통령의 법명이 선덕화다. 예. 그 선덕여왕과 같은 이름이다. 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 이제 선덕화라는 법명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법명을 할 때 착할 선자, 덕덕자, 빛나라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좀 빛나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선덕여왕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머니 유경수 여사도 대덕화라고 법명이 있었습니다. 크게 덕을 쌓아서 빛나라. 그건 이제 사찰을 많이 찾았었죠, 유경수 여사도. 예,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를 찾은 이유도 과거 이제 부친 때부터 또 이러저러한 인연도 있고 또 당신 본인 스스로도 2005년에 거기서 선덕화라는 또 법명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거리도 가깝고 큰 사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번 공개 행보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동아사 주지스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방장 스님, 주지스님보다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의현 스님의 메시지.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잘못 알았었는데. 오늘 동아사를 찾은 1년여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다음 전직 대통령길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6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가 다음 달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봉 극장 확보를 위해서 후원금 모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에요. 노무현 후보 1입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자연이 좋은 분이에요. 할배시죠. 답답할 때도 많죠. 노잼이라 그러죠.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큐 영화도 좀 개봉을 하나 보죠. 뭐 일단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틀고 이게 지금 상영관을 확보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조금 전까지도 벌써 1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말은 다큐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우인전에 가까운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뭐 주로 이제 전부 다가 뭐 약간 이제 긍정 평가 위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금 건데 모금 액수가 이게 뭐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다는데 지금 뭐 훌쩍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류가 대개히 보면 이게 진영 내의 비즈니스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한 그 못지않게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진영 내에서 특정 그 어떤 지지자들만 되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 약간의 이제 정치성 영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글쎄 뭐 일정한 정도로 이제 뭐 관람객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영화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절대 뭐 저거를 비토하는 그룹도 있게 되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부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법무장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진영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참 아주 묘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 내려가실 때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박지원 그다음에 박용진 두 사람이 갔다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책방을 곧 이제 완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 영화도 지금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전주국제영화제에 또 이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뭔가 친문들의 어떤 세력 결집,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친문들의 어떤 중심을 만드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 책방이라고 하는 데는요. 그 양산 그쪽의 시골에 그렇게 책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로 뭘 하냐? 주로 북콘서트라든지 뭐 강의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예전에 문재인 친분이 있는 그런 정치인, 연예인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결집을 하겠죠. 매번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영화 상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문들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소환하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뭐 친명, 이재명 대표나 이런 등등 있지만 또 친문 세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세력을 결집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챙겨줘야 될 인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뭐 이 보좌관이나 수석 비정 보좌관들 또 장관들 내년 총선 출마를 예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무슨 예. 포럼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측면에 지원하기 위한 정적 행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후원금 팬덤 얘기 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지만 최근엔 또 어두운 면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정경심 전 교수가 영치금으로 최근 2년간 약 2억 원 넘게 받았다는 것도 전해드렸죠.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영치금 2억 4천만 원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화 뭐 영화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자유이고 영치금을 지지자들이 내는 것도 정 전 교수가 법적 안에서 개인 계좌로 이제 가져오는 것도 다 뭐 합법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런 팬덤 정치, 극렬 정치로 나눠져서 이렇게 후원금과 영치금 성격의 것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정치적으로 앞으로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무슨 정치인들도 아니고 뭐 영치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든 본인들이 지지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을 쓰는 거니까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를 뭐 누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에 대해서도 뭐 후원금을 내고 이러는 것들이 소셜 펀딩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내는 거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나중에 무슨 정치 세력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전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세력화를 한다고 한들 이게 이재명 대표와 반감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대립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친문으로 분류된 분도 많은 부분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함께 일을 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 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크게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정석 국장님,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조 전 장관의 딸도 이제 북콘서트 참석하겠다 본인 SNS에 여러 영상도 올리고 글쎄 뭐 저 영상 자체를 저희가 평가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일가가 여전히 이제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법원에 단죄를 받은 것도 있는 상태에서 여러 얘기 또 영치금 얘기 내일 북콘서트에 본인도 또 함께하겠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지난달부터 뭐 조민 씨가 이런 아버지 북콘서트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죠. 자신의 SNS에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어디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서 뭐 보자 뭐 이런 이제 홍보를 올렸는데 조민 씨는 지난번에도 한번 뭐 자신의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나는 뭐 떳떳하다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아버지를 돕겠다 이런 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인터뷰에도 나오고 뭐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입시 문제 등등등 해서 끼쳤던 사회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저런 부분을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얘기를 차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은 더 잔인할 정도로 끔찍한 이제 개물림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허준 변호사님, 저 목줄도 없고 입마개도 없고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었던 강아지였어요? 그 지금 저 개가 맹견인지 품종은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요. 예. 어린아이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어린아이가 개를 데리고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에 산책을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마을 주민이 지나가니까 바로 공격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해서 발길질에도 떨어지질 않거든요. 개들이 한번 공격성을 보이면. 그래서 지금 다리와 목덜미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동네에서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네, 염소를 물어 죽인 적이 있다는 얘기로 봐서 해당 개가 상당히 공격성이 높은 개로 지금 상황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200~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견주 입장에서는 사실 300만 원 이상 합의를 할 어떤 동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것들을 결국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염소 죽인 개도 사람 물었다 해서 개물림 사고가 있는데 최근에 뭐 몇 가지 기억하시기로도 많은 일들 개물림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거 주의 필요한데 이거 꽤 큰 사건이 있었던 얘기 사건 사고 소식 만나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래픽에 나갔던 그러니까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은 여자 예비 검사가 남자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강릉 산불 관련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것 같고요. 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외신도 관심이 많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일 멍청한 지도자는 자기 국민과 싸우는 사람이다. 예. 정청래 의원 좀 비판하신 느낌도 있고요. 정치보다 건강 챙기시길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어제 저희 구자홍 차장이 얘기했던 이 부분인데 정경심 전 교수 영치금은 세금 대상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 전 변호사가 세금 대상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고요. 미 정보기관이 우리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감청한 정황 파장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미국 국빈 방문 전에 윤 대통령의 먼저 미국으로 출국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뤄진 일인데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변수가 될 수가 없죠.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늘색이 빨간색이라 하면 빨간색이야. 내 말에 토달면 배반형이야. 배반형이라던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있을 수 없는 보안 참사입니다. 민주당의 아전 인수가 점입 가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확인되지 않는 언론의 보도만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이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프랑스 등도 이번에 우리와 같은 감천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통해서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고 그게 동맹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감청을 했다. 미 정보기관이. 근데 오늘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차장은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 한미 당국이 이거에 입을 모았다. 용산 대통령실 얘기는 위조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거 좀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수의 상당수. 그렇게 되면 이제 위조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인지 예.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왜냐하면 미국은 저 도청을 했다면 실제 도청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 파문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동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에 김태우 전 1차장은.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정보기관이 이제 외국이나 이런 곳에 관해서 그다음에 도청, 감청 뭐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제대로 인정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나중에 사후 수습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 맞는데 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조치들, 뭐 예를 들어서 뭘 바로잡는다든가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만약에 협상의 지렛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뭐 해야 그런 되는데. 것도 좋지. 그냥 예. 김태호 차장처럼 저렇게 뭐 의견 일치로 해서 이거 뭐 거의 다 상당수 의조다 가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김태호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는요 국방부의 미거 대변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 유출됐다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법무부가. 예.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근데 위조됐다, 대부분이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지금. 어쨌든 도청을 당한 입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 맞지. 예. 뭐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게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과연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미국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할 때는 지적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정리하는 듯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후 관계만 짧게 짚자면 어쨌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감청 의혹이 터졌을 때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 근데 이제 아마 김태호 1차장은 미국 가기 전에 미국과 어느 정도 1차로 대략적인 건 조율했을 때 아마 상당수는 위조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근데 두 분은 좀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유상범 대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야당에서는 한미 회담 취소하는 안이 있어도 뭐 김영민 의원 개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발언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뭐 김영민 의원은 항상 뭐 돌초적인 이야기 하니까 제가 큰 뭐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 있는 차원에서 외교 이 회담 자체를 그만둔다는 것은 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더군다나 이 정보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이건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니다. 모든 국가가 다 해요. 우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도 다 해요. 왜냐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 우리가 얼마나 더 실력이 있는가. 결국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감청 의혹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